자, 이렇게 빼돌려진 제우스는 그 아말테이아라고 하는 염소의 젖을 먹으면서 요정들과 쿠레테스라고 하는 신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성장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성장한 제우스는 그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크로노스의 아들이었고 잡아먹힐 뻔했다가 어머니 때문에 일이 빼돌려져서 이렇게 자라났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삼켜진 형제 자매들을 구하고 아버지의 폭정으로부터 이 세계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아 여신에게 조언을 받고 메티스 여신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의 약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를 찾아가서 그 약을 먹이게 되죠. 근데 이 약은 어떤 효능이 있었냐면 먹으면 먹었던 것을 모두 토해내는 그런 효능이 있었습니다. 크로노스는 제우스가 제공한 음료수에 탄 그 약을 먹고 토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왔을까요? 바로 제우스 대신에 삼켜진 돌이 가장 먼저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것과 역순으로 삼켜진 그 순서의 역순으로 자식들이 그 튀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 포세이돈이 그 다음을 이었고 하데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가 차례차례대로 크로노스의 입에서 그 토해져 나왔다고 합니다. 제우스는 이렇게 자신의 형제 자매 5과 함께 아버지 크로노스와 싸우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북쪽에 있는 올림포스 산에 제우스와 형제 자매는 거점을 두고 그 크로노스는 그 남쪽에 있는 오르티스 산에 거점을 두게 되죠. 그러면서 10년간 전쟁이 지속되는데 이 전쟁을 티타노마키아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크로노스와 그 형제들을 티탄 신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티탄 신족과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 신들이 싸운 전쟁이라는 뜻에서 티타노마키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 말에서 마키아는 전쟁이란 뜻이거든요. 티타노마키아 하면은 티탄족과 벌이는 전쟁이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처음에는 올림포스 신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티탄 신족은 덩치도 컸고 숫자도 많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열세에 몰리자 제우스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크로노스를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가이아 여신을 찾아가죠. 가이아 여신이 좋은 조언을 합니다. 제우스, 네가 크로노스를 몰아내는 적격자인데 네가 힘을 얻으려면 그 티탄 신족에게 소외된 다른 삼촌들을 찾아가거라. 바로 퀴클롭스 외눈 신족과 그 다음에 백수 신족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 같은 티탄 신족의 형제들이었지만 티탄 신족들의 미움을 사서 타르타로스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이들을 찾아가서 삼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삼촌,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크로노스 그리고 그 형제들, 저희 아버지 그리고 삼촌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폭력적으로 다스리는지 삼촌들도 보셨잖아요. 삼촌들이 도와주시면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백수 신족 3명과 외눈박이 신족 3명이 제우스의 뜻을 따라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세하자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은 힘을 얻고 반격을 할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자면 그 퀴클롭스 신족들은 제우스에게 번개와 천둥과 벼락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수 신족들은 그 말 그대로 손이 100개입니다. 어깨 쪽에 그 팔이 100개가 나 있다고 그래서 백수 신족인데, 그리고 얼굴도 50개라고 합니다. 다리는 2개라고 전해져 있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몸짓을 가진 백수 신족이 한 손에 바위를 들고 던지니까 300개의 바위를 한꺼번에 던질 수가 있었죠. 이 때문에 티탄족들이 물려났고 제우스가 던진 벼락에 완전히 초전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이로써 제우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면서 우라노스, 크로노스를 이어서
자신의 권력을 만들게 되고 자신의 세상을 이루게 됩니다. 이 제우스는 자신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자기 대신 삼켜졌던 그 돌을 이 세상의 중심에 놓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바로 그 돌인데 그 돌의 이름을 옴팔로스라고 붙였습니다. 옴팔로스는 배꼽이란 뜻인데 그 옴팔로스가 있는 곳이 세상의 배꼽이다, 세상의 중앙이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델피라는 곳에 가면 저 돌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델피라는 곳은 사실 아폴론 신전이 있던 곳이죠. 그 아폴론 신은 나중에 그 피톤이라는 괴물을 물리치고 이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폴론 신전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저 아폴론 신전이 있는 곳 곁에 저 옴팔로스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우스가 크로노스와 티탄 신족을 물리치고 세상을 지배하게 됐다는 그 신화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제우스는 승리를 거두고서는 신상 필벌을 감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곁에 서지 않고 자기와 싸웠던 삼촌들을 그리고 다른 신들을 벌하게 되죠. 대표적인 신이 바로 아틀라스라는 신입니다. 아틀라스는 가만 보니까 크로노스가 이길 것 같아서 크로노스 편에 서서 제우스와 싸웠죠. 이걸 괘씸하게 여긴 그 제우스는 아틀라스에게 하늘을 짊어지게 하는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틀라스는 자신의 큰 몸짓과 힘을 이용해서 두 발은 땅에 대고 두 손은 하늘에 받치고 있는 그런 벌을 받았다고 하죠. 또 하나 좀 중요하게 볼 게 있는데 이 아틀라스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프로메테우스인데 프로메테우스는 사실 제우스 편이었습니다.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말 자체가 프로가 앞이라는 뜻이고 메테우스가 생각한다는 뜻이어서 프로메테우스 하면은 미리 생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이렇게 예지력을 가지고 앞날을 내다볼 줄 알았던 그런 신이었죠. 프로메테우스는 가만 보니까 크로노스와 제우스가 싸운다면 제우스가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우스 편에 섰고 제우스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일종의 작전 참모 역할을 했습니다. 개국공신과도 같은 존재인데 제우스는 이 프로메테우스를 카르나소스 산이라는 절벽에 묶어둡니다. 인간을 빌미로 삼아서 핑계로 삼아서 그 프로메테우스를 벌을 준 건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마도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자신을 도와주긴 했지만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곁에 뒀다가는 자신을 밀어내고 권력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경쟁자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일종의 토사구팽을 감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는 자신을 도와주었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기로 결심하고서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던 신들은 벌을 주고 그리고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쟁자들은 퇴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골라서 전체 12명을 구성하면서 올림포스 12신 체제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조 조각품에는 올림포스 12신이 새겨져 있는데 그 면모를 보면 이렇습니다. 헤스티아, 헤르메스, 아프로디테, 아레스, 데메테르, 헤파이스토스, 헤라, 포세이돈, 아테나, 제우스, 아르테미스, 아폴론. 많이 들어본 이름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있으시죠? 이게 각각 제가 써놓은 것들은 로마 신화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12신을 자신의 친정 체제의 주요 멤버로 삼고 올림포스 체제를 이루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이전의 권력을 잡았던 가이아와 우라노스와 크로노스는 어떻게 보면은 독재적인 체제로 세상을 지배했었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거나 자신의 탄압의 대상으로 봤던 거죠. 그에 반해서 제우스는 권력을 잡자마자 자신의 독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자기의 형제, 자매와 자식들에게 나눠주면서 일종의 전문 직적을 가진 전문 어떤
능력을 가진 전문적인 역할을 맡기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일종의 귀족정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요 그림은 또 다른 모습으로 올림포스 12신이 표현되어 있는데, 아까 봤던 12신에 들어가 있지 않던 신들이 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 아테나, 포세이돈이 있는데 여기가 아마 상석일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데스 신이 있게 되는데, 하데스는 사실 저승의 신이기 때문에 올림포스 12신에는 끼이지 않습니다. 반면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긴 하지만 올림포스 산에 자주 올라오기 때문에 올림포스 12신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그 부조에서는 헤스티아 여신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헤스티아 여신이 빠져 있죠. 대신 디오니소스 신이 들어갑니다. 이런 두 그림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올림포스 12신에 대해서도 시대와 장소 그리고 기록한 것에 따라서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들 사이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신들의 회의가 열리고, 이것을 제우스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서로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체제, 독재적인 체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는 민주화되고 또 어떤 그 협의체를 만들어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독재 행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우스의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명이 올림포스 12신 체제에 모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하데스 신은 지하로 내려가면서 올림포스 신에서 빠지게 되죠. 그리고 처음에는 12신 속에 속해 있었으나 나중에는 나는 땅으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가정을 돌보면서 그들의 화로를 지켜주겠다 하면서 헤스티아 여신이 12신 중에 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림포스 12신에는 제우스의 형제 자매 4명만 남게 됩니다. 제우스와 포세이돈, 그리고 헤라와 데메테르죠. 이 중에 헤라는 제우스의 부인이 되고 둘 사이에서 여러 신들이 또 태어나게 되죠. 그 태어난 신 중에 그 유명한 신이 바로 전쟁의 신 아레스와 헤파이스토스인데, 그들을 포함해서 제우스는 자신의 자녀 8명을 골라서 올림포스 12신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8명이 모두 다 제우스의 자녀들입니다. 즉 제우스가 세상의 모든 것을 혼자서 독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역할을 맡기면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제우스는 자신의 형제 자매 3명, 자기 포함해서 4명, 그리고 자녀들 8명까지 해서 12명을 멤버로 한 올림포스 12신 체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인들은 바로 이 12신들을 아주 지극히 모시고 경배하고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아테네의 전경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 끝에 높은 언덕이 하나 있죠. 거기가 바로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중앙에 보면 그 큰 광장이 하나 있죠. 바로 여기가 아고라인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고라에 바로 12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는 아레스 신에게, 그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는 디오니소스 신에게, 그리고 데메테르 신에게,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12신들의 어떤 직능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기원하고 그러면서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테네는 그리스죠.
근데 그리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에서도 그 포rum이라는 곳에 12신을 기리는 주랑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주랑은 기둥이죠. 지금 카피톨리움 언덕 밑에 가 보시면은 이렇게 12신의 주랑이 세워져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 중에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복원한 것도 있는데 숫자가 12개입니다. 저 위쪽으로는 카피톨리움 언덕인데 지금은 국립박물관이 있죠.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 그리스에서 아고라가 그런 곳이라면 로마에서는 그걸 포rum이라고 하는데, 이 포rum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가장 보기 좋은 곳에,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12신을 기리는 이런 주랑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와 유피테르로 이야기 될 수 있는 이 올림포스 체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정치적인 이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독재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진 이 귀족정적인 제도. 물론 우리는 그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그 발생지고 로마가 공화정의 발생지라고 해서 공화정 그리고 민주정의 그 원천을 우리가 그리스와 로마에서 찾고는 있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민주정과 공화정을 정치적인 이상적인 형태로 보지만, 당시 그리스 로마인들은 그 귀족정을 좀 더 이상적인 형태로 보았다고 합니다. 민주정이나 공화정은 어리석은 그 민중들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올림포스 12신에 관련된 이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인들의 정치적인 이상이 투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